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던 2018년 12월 31일 서울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강북 삼성병원은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4분쯤 거의 외래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병원 정신과 접수처에 한 남성이 다가와요. 그는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 29살 박 씨였죠. 직원에게 오늘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참고로 양극성 장애라는 건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우리에겐 조울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되는 조증과 우울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예약을 해서 날짜가 잡혀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날은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모든 진료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환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담당 교수는 선뜻 그의 진료를 봐주기로 결정합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측면이었겠죠. 환자 박 씨의 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진료에 앞서 박 씨가 먼저 이 병원 절차에 따라 기본적인 신체 계측에 나섰어요. 키 재고, 체중,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이요. 이게 끝나고 안내를 받은 후 진료실로 들어섰고 임 교수 앞에 앉게 되죠. 의사는 박 씨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고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평소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환자와 흔히 나누는 대화였고요. 그렇게 약 4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박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을 잠가요. 뒤를 돌아서는데 품 안에서 꺼내든 물건은 길이 33cm가량의 칼이었습니다. 곧장 박 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임 교수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너무나 돌발 상황인데요. 임 교수는 침착했어요. 그는 일단 바로 옆에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옆문을 통해서 복도로 나오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주변 간호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죠.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던 사람들이 뒤늦게 칼을 들고 있는 박 씨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 교수는 아주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우선 흥분한 박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또 동시에 사람들이 잘 대피를 하는지 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박 씨는 임 교수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시퍼런 칼을 든 채 그냥 무작정 임 교수만을 노리는 거예요. 몸을 막 피하고 있던 임 교수가 그만 3층 접수처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를 향해서 박 씨가 무참히 칼을 휘둘렀고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게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 씨는 수차례 공격을 했고 병원 복도에서 임 교수는 피를 많이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오후 5시 51분 그는 같은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어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범인 박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되죠. 임 교수가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병원 내에 흉부외과 팀이 다 투입이 돼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데다가 심장의 주요 부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아주 위중한 상태였어요. 결국 그는 공격을 당한 지 1시간 반 만인 저녁 7시 30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정확한 사인은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그리고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추후 경찰이 분석한 복도 CCTV 화면 이걸 보니까 임 교수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비명을 막 지르면서 도망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호사들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혹시나 이들이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임세원 교수는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애초에 그가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온 환자를 봐준 것도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의 전문 분야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그리고 자살 예방. 생전 그는 자신 또한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었고요.
2016년에 나온 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봐주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범인 박 씨, 그는 담당 의사였던 임 교수를 칼로 찔러 살해한 점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녹록치 않아요. 일단 구체적인 살인 동기가 이게 쉽게 밝혀지지가 않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머릿속에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임 교수는 전혀 경비를 호출한 사실이 없어요. 망상에 빠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날 박 씨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알아볼까요? 사건 당일 그는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택시를 타고 강북 삼성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주엄으로 봤을 땐 계획범죄의 무게가 실려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분명 정신질환 환자였다는 점이에요. 박 씨의 과거 진료 내역을 좀 보니까 그가 망상 때문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 교수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그저 망상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 씨와 피해자 임세원 교수의 악연은 2년 전인 2016년 9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박 씨는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걸 참다 못한 여동생의 신고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하에 강북 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돼요. 그때 주치의가 바로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경찰은 이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하려고 했던 임 교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이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과거 입원 당시에 그는 자기 머릿속에 폭탄 장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고요. 박 씨는 임 교수가 자신의 상황을 몰라준다라는 점에 원망하면서 점점 분노를 쌓아오더니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판단한 사건의 전말이에요. 이게 정신질환자의 살인,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2019년 4월 범인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날 재판에는 그의 어머니, 모친 최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장애에 대해서 진술했어요. 그 증언을 좀 들어보면 박 씨는 5살이 될 때까지 자폐 증상을 겪었고요. 또 이혼한 남편, 즉 박 씨 친부가 평소에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 모습을 어린 박 씨 또한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시절이 되어서 박 씨는 학교에서 내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좀 불가능했고 더 큰 문제는 상습적으로 어머니 최 씨를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계속됐어요. 사실 여기서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상하셨죠? 박 씨가 지급받은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신질환 범죄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약 복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가 임 교수를 살해한 사건 당일 박 씨가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사실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혼자 찾아간 거죠. 체포가 된 이후에는 어머니 최 씨 면회도 거부했고요. 뭐라고 말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시킨 일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최후 진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양손을 번쩍 들더니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죠. 아이고.
2020년 5월 박 씨에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 장애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작했고 또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되었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당시에는 박 씨의 범행에 대해 우리가 충격을 받기에 앞서서 좀 의아하다는 시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울증 걸린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게 가능해? 라는 아주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박 씨의 범행 동기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어떤 피해 망상인지 혹은 조현병 발현에 의한 건지는 일반인들은 그 유형과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해요. 실제로 망상 증세가 없는 일반적인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증상은 거의 정신분열에 의한 망상 장애에 더 가까웠는데요. 전문가들은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에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이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조차 어쨌든 병원에 계속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른 곳도 아닌 병원에서 환자에 의해 사망한 주치의.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박 씨의 공격을 피해서 40m가량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안 요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죠. 당시 병원에는 총 10명 정도의 보안 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정신병동이 있는 3층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이후에 의료시설의 보안, 특히나 정신과가 있는 곳의 보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고요. 그 결과 동료를 잃게 된 의료계는 이 병원에 있을 법한 난동을 막기 위해 일명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9년 4월에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중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요. 특히나 의료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건 예방 차원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가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이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둔 병원에서는 보안 인력을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또 비상 경보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좀 더 안전해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을 당시 유가족인 여동생 임세희 씨가 뜻밖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멈춰달라는 거였어요. 비록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 당사자이지만 이 사회 모두가 결코 정신질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여기엔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을 우리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사회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호하고 또 철저하게 관리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범인 박 씨. 아무리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결코 자비를 베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이 제대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사회에 살지 않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20일 오후 1시 119 신고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울산 남구 땡땡 아파트로 와주시면 시체가 있을 겁니다. 이 목소리는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는 경찰과 동행해서 즉시 남성이 알려준 울산의 아파트로 출동했죠.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참혹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는데 더욱이 문제는 안방에 들어가 보니 몸통과 목이 심하게 훼손된 채 분리되어 있는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 시신의 옆에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는 점이었죠. 일단 방안을 보니까 시신을 회송하는 과정에서 흩뿌려진 비산흔이 상당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빗방울들이 다소 굳어서 말라붙어 있었죠. 예상컨대 적어도 수시간 이전에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정도의 비산흔 양으로 봤을 때는 살해 도구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네, 현장에서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길이 50cm짜리 전기톱이 발견됐습니다. 이 톱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목을 절단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보니까 전기톱은 이전에 별로 사용한 적이 없어 보이는 거의 새 거였습니다. 시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것 외에 얼굴에는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현장에선 시신 주변을 제외하곤 딱히 두 사람이 몸싸움이 벌어졌던 흔적도 없었고요. 즉 범인은 전기톱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노린 것으로 보이죠. 자신이 살해한 시신과 함께 방 안에 앉아있던 남자 이씨, 그는 즉각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우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 피해자는 당시 23살이던 남성 김씨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막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경찰은 검거된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 우선 두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살해 동기가 뭐였냐는 거겠죠. 놀랍게도 이 씨는 사망한 김 씨와 고종사촌 관계라는 게 드러납니다. 사건 전날인 19일 밤 9시에 범인 이 씨가 전기톱을 휘둘러 그를 살해했어요. 이후 시신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낮에 전화를 해서 직접 자수한 상황이죠.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다음으로 범행 동기가 뭐였냐라고 물었는데 이 씨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평소에 걔가 절 많이 무시했어요. 자기 엄마가 막 내 욕을 한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계속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사촌 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예요. 이후 이 씨는 진술을 이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건 피해자 김 씨, 사촌 동생뿐만이 아니라 고모인 김 씨의 엄마, 그리고 친인척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다는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툭하면 너 그렇게 살다 아빠처럼 된다? 라는 말로 자신을 수시로 비하했다며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감정을 삭히던 이 씨가 급기야 사촌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인 1월 13일, 이 씨는 울산 남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시민에게 개방된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살해 방법을 검색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를 사로잡은 방법이 바로 전기톱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전기톱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이때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순조롭게 전기톱을 주문했고 14만 원까지 즉각 송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촌동생 김씨는 건장한 20대 청년이에요. 그냥 들이댔다간 범행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길로 약국으로 가서 수면 유도제 열알을 구입합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김 씨 몸에서 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죠. 이걸 먹이고 잠들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 더 참혹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김 씨의 손가락에서 일종의 방어흔이 발견된 거예요. 즉, 김 씨가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긴 했지만 막상 전기톱 공격을 받았을 때는 몸부림을 쳤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어쩌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너무 출혈이 심해서 방어를 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김 씨는 비록 찰나였겠지만 극도의 공포와 또 몸이 잘리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결론이 이릅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월 17일, 살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이 씨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주문해서 도착한 그 전기톱을 조립을 해야 했는데 혼자선 그게 도저히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2만 원을 지불하고는 그 전기톱을 조립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살인에 대한 집착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저녁, 그는 사촌동생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일인 19일 오후 2시 40분, 피해자 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형, 나 1시간 반 뒤에 도착할게 라는 전화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씨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죠. 그는 제일 먼저 콜라와 맥콜이 담긴 병에 미리 구입한 수면 유도제 열알을 잘게 부숴서 넣은 뒤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미리 주문한 치킨과 함께 그 음료를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려두었어요. 오후 5시 20분, 형 나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김 씨가 결국 이 씨의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씨는 친근한 척 김 씨에게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면 유도제를 타놓은 콜라를 끝까지 마시도록 유도했고요. 집에 들어온 지 1시간 반이 된 저녁 7시쯤, 피해자 김 씨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방에 들어가 눈을 붙이게 됩니다. 이 씨는 그가 좀 더 깊게 잠들 때까지 2시간가량 더 기다렸고요. 밤 9시 20분입니다. 이 씨는 준비해둔 전기톱을 꺼내서 전기 코드를 꽂고는 망설임 없이 그 톱날을 김 씨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대자마자 사방에 피가 튀었고요. 이때부터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순간이 이어졌죠. 당시에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여론은 유례없는 전기톱 살인에 정말 치를 떨었고요. 혹시 범인이 무슨 영화를 보고 모방범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인데 2005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한 미치광이 살인마가 5명의 젊은이를 전기톱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공포 살인극 스토리입니다. 그는 정말 이 영화를 모방했던 걸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범인의 과거 검색 기록 중에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영화 자체를 모방하려 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내기 힘들었어요. 자, 이제는 범인 이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그는 도대체 어쩌다 이런 잔혹한 살인마가 된 건지, 원래 전과자? 아니면 사이코패스?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자백을 이어가는 내내 이 씨는 상당히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었고요. 말도 더듬었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어딘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살펴봤죠. 그는 4년 전인 2010년 3월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저하, 불안 증세, 우울증, 대인관계 미숙 등의 문제를 보였고 국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씨는 정신분열증 초기 그리고 경계성 지능장애를 판정받습니다. 이후 입대 6개월 만에 부적합 처분을 받아서 조기 전역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 하죠. 그런데
일단 범인 이 씨는 평소에 고종사촌 김 씨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씨를 무시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이 가해자 범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군에서 나온 이 씨가 다소 폐쇄적인 삶을 쭉 살아갔는데 그때 유일하게 소통하고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상대가 오직 동생 김 씨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정사를 좀 살펴보면 이 씨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후로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죠.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나 지인도 전혀 없었고요. 이웃들이 봤을 때 그는 아픈 할머니를 잘 돌보던 아이로 기억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러 알바를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는데 참 특이한 게 부모와 떨어지고 다소 외롭고 힘들게 자랐다는 것 외에 그가 사이코패스 살인자 같은 면모를 보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마저 떠나고 친구도 지인도 없는 이 철저하게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그는 피해 망상, 우울증, 게다가 조현병 증세까지 겪으면서 살인에 대한 환상이 커진 것으로 보여요. 요즘 참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정신분열, 조현병, 이건 정말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현대 최악의 불치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 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 왼쪽에는 대장 악마, 중간 악마, 작은 악마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아기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 악마가 김 씨를 죽여라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이자마자 대장 악마는 사라졌어요. 중간 악마와 작은 악마는 현재 잠들어 있고요. 증세가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 생각에 이 씨가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그가 정신분열의 초기 증세를 앓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는 분명 인터넷 검색도 직접 해서 톱과 수면제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대장 악마를 막 언급할 정도로 환청을 겪고 있는데 막상 살인 계획을 할 때는 철저했다? 이 점이 이상한 거죠.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 검사는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쪽 변호인은 정신병적 증세, 언어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고요.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결국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유례없이 끔찍하지만 그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고 또 스스로 자수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 전과가 없고 뉘우치는 자세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었고 원심이 유지됩니다. 이후 이 씨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게 되는데 치료 감호란 건 실형 복역에 앞서서 먼저 시설에 수용이 돼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주로 심신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해요. 이걸 왜 범죄자를 국가가 치료를 해주냐라는 인식도 있지만 이건 환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회 차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정신질환 범죄의 재범을 예방할 방법이 치료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곳에 들어간 범죄자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그저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감형을 노린 건지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톱으로 사촌동생의 목을 잘라 살해한 이 범죄자의 형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죠.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5, 6년 전만 해도 사이코패스 범죄자 유형에 참 많은 대중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소 다릅니다.
워낙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범죄자 유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히려 갈수록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장애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린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정에서 잘 관리해라 라는 말로는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다. 치료와 관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 이 씨의 경우에 그가 그렇게 철저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 혹은 복지기관 담당자라도 있었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범죄자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예방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은 조현병, 정신장애 범죄자들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국민적인 관심과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